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 팍뉴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초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네. KB국민은행의 통계인데요.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 10억 312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건데요. 2년 전보다는 2억 2천만 원 가까이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 6천만 원 넘게 올라서 최근에 아파트값 급등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역별로 보면 상승폭이 강남보다 노원구, 중량구, 금천구, 이 강북,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정부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는 셈인데요. 금천구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집값이 40% 가까이 올랐는데, 반면에 이제 고가 아파트가 질비해 있는 강남구는 같은 기간 18%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85제곱미터 기준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곳은 서울에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서울 전세값 역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5억 1,700만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5,700만 원, 12.6%가 올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역대 최고치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의 평균 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부동산 업체인 부동산 124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68대 1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2001년 61.5대 1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은 겁니다. 당첨 가점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 9월까지 청약을 받은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6,100여 가구의 가점 평균을 분석했더니 60점에서 70점 구간이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2개 단지에서는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형에서만 만점 통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청약 시장이 핫한 이유, 민간 택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합리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까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아파트가 없었지만 상한제 적용 주택이 나오면 가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그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처럼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이 온라인 플랫폼에 갑질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강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이점 업체에 갑질을 할 경우 최고 2배, 거래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는 법이 제정됩니다.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제재 법안을 보면 매출액이나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에서 입점 업체가 노출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계약 해지 사유, 또 손해분담 기준 등 13가지 필수 기재 항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점 업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플랫폼 업체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활용해서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손해를 전가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건데요. 갑질 행위가 드러날 경우 손해액의 2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요. 규제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 해외에 주소를 둔 구글까지도 법정 대상이 됩니다. 예. 자, 올해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 행사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무늬만 세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2015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6번째인데요. 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11월 1일부터 15일간 2주 동안 열립니다. 정부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방역 체계를 갖추고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소상공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요. 또 백화점, 마트 입점 업체, 판매 수수료도 인하를 유도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2020년은 아마도, 분명히 코로나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 설 즈음에서는 코로나19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더니 봄, 여름, 그리고 현재 가을까지도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위협하는 것은 우리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활짝 웃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오늘은 우리 같이 살기 위한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우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전 같으면 벌써 이제 내일 연휴 시작하니까 오늘 저희 방송 들으면서 어딘가로 출발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올 추석 연휴는 집에서 보내는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언택트가 우리 마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 만만치 않겠죠.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이죠. 예. 바이러스가 주변에 있다. 예. 지속적으로 우리 뇌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해소할 방법은 줄어들고 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긴 힘들어지는데 또 현실적 고통은 커지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피치 못하게 이제 사람들과 연결고리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과 직접 만나고 계시는데 그 상담 내용 보면은 코로나19 상황 초반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 있습니까? 2, 3월에는 이제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것도 못 하고 예. 복지관도 문 닫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한 7, 8, 9 오면서는 이제 이게 코로나가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크지만 코로나19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크게 악화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분들도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든 분들입니다. 바로 전세버스 기사님들인데요. 여기서 잠시 전세버스 기사님들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 지부의 허이재 지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버스 연대 지부장 허이재입니다. 예, 지난 16일에도 저희랑 인터뷰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상황 많이 힘들다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네네. 제가 지난 16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예. 저희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에 올 2월서부터 현재까지 거의 수입이 전무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수입이 거의 없다. 예. 그렇죠. 네네. 수입이 거의 없고, 네. 운행 네네. 당연히 거의 못 하시고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8.15 집회 이전에 조금씩 이제 좀 있었던 예약마저도 예.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다들 전부 다 싹 취소가 돼서 네. 아예 지금은 표현을 거미줄 칠 정도로 그 정도로 차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우리 지부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생계를 지금 해결하십니까? 저도 지금 버스는 지금 계속 서 있고요. 예. 고정비 나가는 직원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별도의 다른 일을 하고 지금 지내고 있긴 한데. 예.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비가 있으니까요. 예. 감당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 태워주신 거 거부하신다. 선언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왜 그러셨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먼저 좀 직격탄을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제 8.15 광복절 이후에 전세버스들이 지금 운행을 했잖아요, 거기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난도 많이 받고 이랬던 게 좀 있어서 네네. 저희가 또 살 길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만 저희도 살 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를 종식시킨다는 어떤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다 운행 거부를 선언하게 됐던 것이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서 또 힘든 결정하시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존도 힘드시고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과 또 접촉도 하기 힘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 우울감,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네네, 뭐 감정적으로나 뭐 심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 요새는 이제 저부터도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동료들한테 이렇게 좀 뭐 그냥 평상시 같은 안부 인사를 못 하고요. 예. 그냥 저희끼리 그냥 농담이지만 전화 그냥 살아있냐는 이런 인사를 해요. 저희가 인사에 어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고요. 네. 또 일부는 이제 저희가 운행 수입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예. 뭐 대출이나 뭐 주변 지인들한테 뭐 지금 이렇게 융통을 해서 쓰고 뭐 이러는 게 이제 저희도 지금 한계치에 많이 다다랐거든요. 이제 네네. 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생활고에 이제 좀 딱 막다른 벽에 부딪히시니까 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불과 얼마 전에도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그때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갖고 뭐 그런 문자도 좀 받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과연 뭐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벼랑 끝에 지금 많이 서 있죠.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고요.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뭐 당장 끝날 상황이 아니라서요.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네네. 이게 그 지난 이제 뭐 메르스나 사스 이랬을 때 보면은 이제 단기간이었었잖아요. 전부 다. 예. 단기간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 기간 지금 오래 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치는 거죠. 이 상황 자체에. 예. 지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혹시나 나 때문에 뭐 진짜 뭐 내가 어딜 갔다 왔는데 뭐 나는 뭐 코로나에 걸려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지금 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러니까 대화 자체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런 게 많이 좀 힘들어요. 예. 자 이렇게 힘드신 상황이지만요.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 정부에 바라는 점 또 청취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뭐 청취자분들도 아마 불과 뭐 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또 전혀 해당이 안 됐어요. 지금. 네네. 해당이 안 되고 저희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거를 항상 볼 때마다 무슨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 같고 예.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뭐 어떤 전세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이나 예. 대책 이런 거를 좀 하루빨리 좀 만들어서요. 저희도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뭐 뉴스 보고 막 이러면은 진짜 그냥 열불 터진다 소리가 맞죠. 예. 다른 얘기보다는 열불도 터지고 우리는 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혜택을 못 받을까. 뭐 그런 거에 많이 자괴감도 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더 많이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종식 위해서 좀 많이 힘쓰고 있으니까요. 예. 애청자분들도 저희 좀 좋게 좀 봐주시고요.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 지부의 허이제 지부장이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전세버스 기사님의 솔직한 심경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참 마음이 무겁게 듣기도 했고 예.
이렇게 또 힘든 상황에서도 또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려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작년에 그 덴마크에 가서 뭐 어떻게 이 나라는 자살률을 이렇게 반 이하로 줄였나 얘기를 하다가 뭐 자살 예방 클리닉 이런 정책도 있지만 노조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제 함께 모여서 또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즘엔 지금 아까 전세버스 기사님도 이제 호소를 하셨지만은, 우울감, 무력감, 그리고 그 생존조차 힘든 이런 상황에서 절벽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어떤 심리적인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요즘엔 또 코로나 블루 넘어서 코로나 레드, 뭐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예, 코로나 블루가 이제 많이 유행하게 돼서 뭐 외국에서도 코비드19 블루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재난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 반응이 초반에는 불안이 제일 많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울, 분노 같은 게 커집니다. 뭐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영국에서도 한 3,500명 대국민 조사를 했더니 우울증을 기준을 만족하는 분이 한 평소엔 10%인데 이게 딱 2배가 됐다. 올해 이렇게 보고도 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8, 9월에는 감염 재난 시기에는 책임 있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못해서 아니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할 때 뭐 분노도 느낄 수도 있고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이제 앞이 깜깜하다 그러면서 뭐 코로나 블랙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진료하시면서도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많이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적 수준에서도 위기경보 체계가 있지만 우리 뇌에도 위기경보 시스템이 지금 격상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장기간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소진되고 지치고 답답한 분들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울증을 보이다가 이제 분노까지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양태의 심리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 많아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화를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우리가 이해를 못할 그런 아니면 뭐 기운이 없다거나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경우에 뭐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혹시 우리도 주변에서 봤을 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대국민 조사를 해보면 한 8, 90%는 정상입니다. 이게 일상적 시기보다 좀 더 우울불안 분노가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상 범위에 있고요. 근데 10에서 20%는 정말 치료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할 때 딴 건 몰라도 뭐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불면증이 계속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 감정 변화가 하여튼 급격해지고 이런 불면증이 오래가고 밥맛도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신체에 대한 건강검진도 필요하지만 좀 마음에 대한 검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런 걸 겪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1577-0199 정신건강 상담 전화 여기다 걸면은 이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1393 자살 예방 상담 전화나 이런 데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게 괜찮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건수 다 합치면 원래 130만 건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내 마음의 변화가 평소 같지 않다 싶으면 미리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그 문의하는 그런 전화가 들어가고 있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또 전화를 받아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는 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주변에서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에도 심리적 응급처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 원리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랑 똑같은데 그게
보고 듣고 말하기 네. 같은 단계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가진 어떤 위험의 경고 신호가 있는지를 보고 네. 좀 걱정이 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다가가서 듣고 네. 구체적으로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해결할지 또 어떤 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할지 예.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모르겠는데 네. 요즘 이제 원택트 시대 아닙니까? 네, 만날 네.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감지를 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저희도 뭐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전화 상담을 지원하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니까 예.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이랑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120 같은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하면 예.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복지 서비스, 긴급 재난 지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또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도 이게 정신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이 재앙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전화 상담이나 SNS나 오히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런 내용을 알려서 도움을 청하게 하는 분위기로 같이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택트 상황이긴 하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SNS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의사소통을 자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결국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절망에 빠진 분들은 이게 모든 선이 다 끊어져서 어떤 점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거기서 이제 희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힘든 시기에 물론 나도 힘들지만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고 이걸 말조차 못하는 울지조차 못하는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자, 이 추석 연휴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고향 방문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로 이제 시골 우리가 말할 때는 시골에는 고령층 이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뭐 이른바 심리 방역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홍콩의 사스가 2003년에 대유행을 했을 때 그 해에 노인 자살률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유로 설명한 거는 이런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가 줄어들면서 더 외롭고 또 건강에 대한 위협은 더 크게 느끼고 우리나라 뭐 중국, 베트남 정도가 이게 이런 명절 때 가족 대이동이 그러니까 떨어져 살고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참 못 만난다는 건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코로나19가 모든 방법을 다 우리를 연결할 방법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마음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시에 사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주 전화 드리고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된다고들 얘기하십니다. 네. 잠깐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이제 목소리 듣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제 통계 수치를 보면요. 극단적인 다행히 선택을 하는 비율 약간이나마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경찰청의 잠정치지만 작년에 비해서 잠정치로도 올해 이제 5, 6월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재난 시기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쉽게 한 6월부터는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제 일테면 뭐 5.16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차 재난지원금이 또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8월에 또 뭐 어떤 그 광복절 집회라든지 이런 거 이후로 또 다시 대규모 확산하면서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특히 어려움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특히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의 이제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재난 때도 예. 첫 해에는 자살이 조금 감소했는데 한 1, 2년 지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고 절망한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희생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 굉장히 현실적인 고통이죠. 재난으로 인한 보통 첫 번째 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자영업자나 실업을 겪은 분들. 근데 이 고통이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두 번째 화살, 이걸로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예. 그런 감정의 변화가 더해지면 이게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대비하고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가 정말 대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최근에 좀 우리나라에서 그 위험한 조짐이 좀 보인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의 자살률에서 비율로 따지면 노인이 제일 높고, 예. 숫자는 인구가 이제 40, 50대가 많으니까 중장년이 가장 많은데, 작년 올해까지 제일 걱정인 게 증가율은 여성이 높았습니다. 올해 여성이요? 같으면 한 7.1% 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특히 젊은 여성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일본은 연예인 자살의 영향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25세 이하의 실업률 같으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취약한 직종, 그다음에 또 육아에 대한 부담, 애들이 다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이런 사회적 지지적 관계가 좀 단절된 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일단 그냥 단면을 봐도 네. 그 여성들이 특히 이렇게 사회가 힘든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직업적으로라든지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더 이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걸로 봐야겠네요. 예. 현재 증가율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예. 자살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한 2배 높지만 네. 증가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지연된 선택 네. 이건 뭐 이게 결국 이제 어떤 예. 재난이라는 게 이제 딱 발생한 다음에 바로가 아니라 이게 축적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는 절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참다가 네.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 지금이 중요한 상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심리 방역이 참 중요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심리방역, 원래 용어는 이제 재난정신건강 서비스인데, 이걸 이제 미국의 범위보건기구의 사무국장도,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 재앙이다.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코로나19 대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나라에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고립되고 또 아픈 분들이 방치되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때 안 그래도 위기가 이제 2배, 3배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때 핵심은 결국 이미 알고 있는 아픈 분들을 잘 체크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긴 힘든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랑 연결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세계보건부나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게 지자체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라,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희망만 준다고 낙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정확한 정보를 알리면서 국민들이랑 함께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경로, 전화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보건복지 콜센터가 120이고 정신건강 상담 전화가 1577-0199, 자살예방 상담 전화가 1393인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에 없이 폭주를 해가지고요. 2배씩 들어가지고 전화를 한 번에 다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 한 번의 전화로 이제 희망이 없다, 안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두고 2번, 3번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그래도 그나마 이런 와중에 그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화로 제가 하신 인터뷰 때 여쭤봤지만 임세원 교수님 의사자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
열심히 살았지만 또 마지막 순간까지 예. 책임을 다한 모습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작년에 YTN 라디오에서 추모 콘서트도 예. 같이 해주시고 그때 뭐 박기영 님이나 예은미 님이나 이런 가수분들이 아픔을 본인들 겪었던 분들이 예. 오셔서 본인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하면서 참 감동적인 자리였고 예. 그때 이제 함께 해주셨던 우리 YTN 라디오의 PD분들도 누구보다도 또 네. 기쁘게 연락을 주셔서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심리 방역 더욱 힘을 붙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종우 중앙자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못 떠나도 고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행작가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항상 오실 때마다 그 패션에 제 눈길이 집중되는데 이렇게 좀 오늘도 좀 만만치 않은 패션입니다. 네, 좀 뭔가 아침에라도 기분이 좀 좋아지려면 이렇게 좀 원색이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 네, 오늘은 약간 스웨덴 축구 유니폼으로 한번 노란색으로. 네. 저도 딱 그냥 보자마자 좀 힘이 납니다. 예. 네. 예. 자, 탁재영 PD가 전 세계 술과 관련된 경험담 모은 일은 핑계고 술은 마시러 왔는데요. 약간 긴 제목의 책 저자라는 거 저도 사실은 최근 나왔습니다. 네네. 예, 근데 오늘 못 떠나도 고 국제 뉴스 탐구 생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이고. 술 이야기를 이 마지막 시간에 하고 싶다면서요? 네네. 예. 사실 이 코너가 여행 이야기를 시작한 코너였는데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정작 이 여행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테이블에 앉은 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술 이야기를 좀 골라봤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채 떠나는 여행? 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국제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요새 여행을 워낙 못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행 중에서도 꼭 그 어떤 현지를 가보지 않아도 현지와 바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술을 마셔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술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음식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식 문화의 최정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셔보면 어떤 민족이 어디서 어떤 문화를 키워왔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 이것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명절이고 하잖아요. 술 드실 기회가 또 많아질 것 같고 요즘 또 문화가 술을 마시더라도 집에서 혼자 혼술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 잔을 마시더라도 너무 그냥 기존에 드시던 거 이런 거 말고 조상들의 지혜와 우리 농업인들의 정성이 담긴 좀 다양한 우리 술을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테이블에서 떠나는 여행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네. 우리 술 보통 막걸리, 약주, 소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우리 술 종류 다양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술을 분류한 체계 자체가 약간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앵커께서는 청주, 약주, 탁주 이런 거 차이는 잘 아시죠? 어렴풋이 알고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막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주세법상 탁주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우리 술이 탁주, 동동주, 청주, 소주 이제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술은 대체로 보면은 과일보다는 곡물로 만드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쌀로 만드는 이제 술을 예를 들어보면은 맨 처음에 쉽게 말해서 이제 밥을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룩이라는 걸 첨가를 하는데 이 누룩이라는 게 밀을 원료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미생물이 번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누룩이 굉장히 사실은 발전된 양조 기술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2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어떤 일을 누룩을 첨가하면 이게 한 방에 끝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생쌀을 갖다가 혀에 이렇게 대봐도 이게 단맛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달콤한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이 저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사람이 술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축구 선수들이 들어와서 막 경기를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구 선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미생물 효모입니다. 효모. 네. 근데 이제 이 미생물이 뭔가 먹고서는 알코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이제 당분이 필요한 건데요. 생쌀은 혀를 대봤을 때 안 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안에 있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곡물 가지고 술을 만들 때 당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당분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과정이 따로 있게 되는데 누룩이라는 거는 그냥 한 번 넣어주면 이 두 가지 과정을 한 방에 해주는 굉장히 발전된 우리 조상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농축돼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럼 결국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어머니께서 좀 밥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오래된 거 있잖아요. 거기다 바로 이제 누룩 넣으셔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술을 담그셨던 거 기억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그냥 누룩만 넣으면 그냥 한 방에 막걸리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밥이랑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 문화랑. 근데 이게 이제 술이 되기 전에 이제 쉽게 말해서 밥이랑 누룩이랑 섞어 놓은 걸 이제 술덫이라고 하는데요. 이 술덫을 좀 서늘한 곳에 이렇게 놓고서는 잘 발효를 시켜주면 이게 이제 술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익고 있을 때 좀 빨리 걸러서 먹고 싶을 때 먹던 게 바로 동동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아리를 딱 열어보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밥에다가 이제 이 누룩을 섞어서 물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는 이게 물 반 고체 반 뭐 이제 그런 거일 거 아니에요. 발효는 됐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액체만 우리가 퍼야 되는데 그래서 삿갓인데 좀 이렇게 길쭉한 삿갓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용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필터죠. 이거를 여기다 이제 쑥 하고 박으면 그 안에 맑은 술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주변에 고체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씩 밥알이 한두 개씩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째로 푸게 되면 밥알이 동동 떠 있다. 해가지고 이제 동동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려서 더 맑게 만들어서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째로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계속 발효가 될 것이고 이 안에 있던 그 밥의 성분, 전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밑으로 다 가라앉죠. 그리고 위에 완전히 노리끼리 하면서 맑은 술이 떠요. 이거를 이제 청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청주가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 전통 방법대로 만들면 청주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식 청주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약주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정식 용어로도 보면 청주라는 말이 맞고 또 정자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약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꼭 무슨 약용 성분이 들어가서 약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의 방식으로 누룩을 이용해서 만든 술들을 또 약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술지개미라고 했는데 그 술지개미 안에도 여전히 효모와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져다가 체에 한번 걸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일 굵은 것들은 빠지고 그래도 좀 뻑뻑하면서 뭔가 좀 투명하지 않은 이게 남잖아요. 이게 바로 탁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프레시하게 막 걸렀다. 또는 이제 조금은 청주보다는 더 이제 약간은 마구잡이로 걸렀다 해서 막걸리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옛날엔 또 아예 막걸리 바깥에 탁주라고 써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만 안 쓰는데 막걸리. 그래서 요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청주를 소주골이라는 데다가 넣고서 한번 끓여주면은 증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증류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소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통 소주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과정만 지켜봐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거 말고 우리 술에 정말 다양한 종류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먹어오던 그런 뭐 희석식 소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마실 수 있는 음식점에서 마시던 술 뭐 이제 이것도
오랫동안 우리의 애환을 달려줬으니까 네, 그 가치가 그렇죠. 없는 게 아니지만 그거 드시는 거에 한 10% 15%만이라도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술들을 좀 드셔보면 우리 술 문화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우리 술 중에 이제 과하주라고 들어보셨어요? 과하주? 네네. 이게 이제 여름을 난다라는 의미에서 과하주인데요. 예. 일반 청주로는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거 와인이니까. 네, 예, 과거에는 예. 이제 그 냉장 기술 같은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여름 동안 두고 먹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소주를 조금 탑니다. 전통 소주를. 네. 그래서 이 알코올 성분을 좀 강화한 술이 있어요. 네. 이걸 과하주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쌀누룩을 굉장히 곱게 가루를 내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약간 요거트처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떠먹는 술이 있습니다. 네, 떠먹는 술. 네네. 요걸 이제 이화주라고 하고요. 요건 그래서 예. 비상시를 대비한 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농축이 돼 있고 부피가 작다 보니까 여기다가 네. 이제 물을 타면은 네. 막걸리처럼 또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충남 쪽에 가면은 집집마다 빚던 가양주가 모태가 된 네. 이제 맵쌀, 콩, 생강이 들어가는 소곡주라는 술이 있어요. 생강까지 들어가고. 네. 이거야말로 정말 원조 안진뱅이 술입니다. 이 도수에 비해서 맛이 예. 너무 뛰어나서 네네. 그냥 모르고 먹다가 정말 핑 도는 수가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제주에 가시면은 조로 떡을 만듭니다. 일단. 조. 네네. 예. 왜냐하면 제주는 이제 쌀이 잘 안 되고 조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조나 뭐 저기 뭐죠 메밀 이런 거 나오고. 네, 수수 같은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걸로 만든 떡을 오메기 떡이라고 하는데. 오메기 떡. 요 오메기 떡에서부터 발효를 시작하는 오메기 술이 있습니다. 오메기 술. 네, 여기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제주 조리대를 또 넣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맛이 훌륭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궁중에 들어가는 술이 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있는데요. 네. 이 발효를 108일 동안 시킨. 108일이요? 네네. 석 달 넘게 발효를 시킨 네. 삼해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외에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뭐 이제 오미자, 감귤, 감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먹던 캠벨 포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양조용 포도가 아닌데 그렇죠. 네.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와인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도 다 우리 술 인증을 받은 우리 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네. 네, 비대면으로 또 주문하실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네, 참 우리 특히 추석 때 그 뭐 고향 못 가시고 하시는 분들 네네. 방금 이제 탁진 PD께서 소개해 주신 거 이런저런 술 좀 테이블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도 참 풍부해지고요. 여행 떠나듯이 좀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많이 아쉽죠?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예. 조금은 더 마음 편한 여행 이야기 같은 거를 많이 좀 했으면 좋았을 법한데, 아무래도 네. 또, 이걸 진행했던 시국이 시국이었던지라, 네. 뭔가 조금은,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예. 다음에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조금 더 가볍고 밝은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뭐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 이렇게 다시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마디 좀 작별 인사 하십시오. 네, 정말 뭐 여러분들께 그래도 조금은 신기하고 밝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애는 썼는데 뭐 어떻게 네.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저는 계속해서 여행과 관련된 팟캐스트 특PD의 네. 여행수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탁재영 PD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2부에서 만나본 안도현 시인의 말처럼 나라는 존재는 남이 있어 존재하는 만큼 남을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지나서 다음 달이죠. 10월 5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 코너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변함없이 공정하고 따뜻한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